러시아는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은 어쩌면 가장 이상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이 특별한 것이 되어버린 장소. 집에 있으세요? 바보 같은 짓을 하세요. 출근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날입니다. 아이를 낳는 날이라면 그날은 상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시민들이 군용 무기에 접근할 수 있고 봉제 인형이 군계급을 가진 곳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 맞아요. 예전 대통령의 실제 시신이 대중에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요. 이제부터 우리는 러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놀랍고 독특한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 군사 디즈니랜드. 미국의 디즈니랜드는 당신의 전화기에 달콤한 추억을 남기고 몽환적인 파스텔의 흐림, 속으로 당신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 버전은 다릅니다. 솜사탕 대신 차가운 강철을 제공합니다. 러시아 군사 디즈니랜드. 아이들이 중화기에 올라타고 심지어 유탄 발사기로 놀 수 있는 곳입니다. 패트리어트 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커피잔 모양의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 서는 것이 아니라 소련 전차를 향해 돌진합니다. 마치 회전목마에서 좋아하는 말을 고르는 아이처럼요. 이건 평범한 놀이공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대담하게 자랑하는 장소입니다. 전쟁 기계들이 주인공인 군사적 놀이공원이며 애국심이 한껏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모스크바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쿠빈카시에 위치한 거대한 복합단지입니다. 이곳은 2015년에 푸틴 대통령의 지시 아래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숨기지 않습니다. 패트리어트 파크는 러시아의 군사유산을 전면적으로 기념하는 공간입니다.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연극적이어서 방문객들은 경이로움과 불편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이 초현실적인 풍경 속에는 268대의 소련 공군기가 공중에 멈춰서 있고 세계 각국에서 온 5대 이상의 전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몰입형 전장 체험의 소품들입니다. 방문객들은 단순히 기계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종석에 올라타고 비행 시뮬레이터를 조종하고 전차를 운전하며 실제 칼라시니코프 소총으로 가상 표적을 조준하기도 합니다. 이건 군사적 실습이 결합된 역사 교육입니다. 중심에는 전차 바이애슬론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전쟁을 경쟁 스포츠로 변환합니다. 국제팀들이 참가하고 열광하는 군중과 함께 폭발이 안무처럼 연출됩니다. 하지만 패트리어트 파크는 단순히 전차와 무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공수부대 전용 전시관도 있고 우주와 미사일에 관한 전시관도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의 캡슐에 올라가 볼 수도 있고 극적인 시범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나 군대 모집 영상에서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11술의 유산. 러시아가 항상 술 소비량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적 고정관념이 아닙니다. 역사에 뿌리를 둔 현실입니다. 1859년 보드카 판매만으로 러시아 정부 전체 수입의 40%를 충당했습니다. 2003년에 이르러 러시아는 소비 정점을 찍었습니다. 성인 1인당 연간 20리터 이상의 순수 알코올을 소비했습니다. 이건 매일 보드카샷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 기이해집니다. 1900년대에서 1800년대까지 공식 통계는 실제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밀주를 제조하고 암시장 술을 구입한 양이 너무 많아서 정부조차 그 규모를 추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시는 행위와 일상생활의 경계는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흐려졌습니다. 몇십 년 동안 맥주는 심지어 술로도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말입니다. 알코올 도수 10% 이하의 음료는 비알코올 음료로 간주되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길거리에서 맥주를 마치 탄산음료처럼 구매했습니다. 보드카는 거의 식품군의 일종이었습니다. 보드카는 생활의 일부였고 노동자들은 때때로 보드카로 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원에서 만든 증류소가 번창했고 불법 가짜 술 시장이 흥했습니다.
이 술들은 종종 독성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 급증, 남성 평균 수명의 극적인 하락. 2010년 정부는 더 이상 이 위기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심야 시간대의 주류 판매 제한, 술 가격에 대한 가격 통제. 이런 조치들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적어도 통계상으로는요. 하지만 그 시점에서 이미 피해는 발생한 뒤였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한때 맥주를 물처럼 취급하고 보드카를 영혼의 치료약으로 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 음주 스토리는 단지 서곡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러시아의 술 이야기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다면 곧 등장할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곧 술의 전설을 넘어선 유전적 유산을 가진 한 남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는 한 국가를 만들 정도로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십수많은 국민의 아버지. 18세기 러시아의 작은 도시 슈야에서 한 농민인 표도르 바실리에프는 믿기 어려운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그것은 거의 전설처럼 들리지만 그는 출생 기록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1707년경에 태어난 표도르는 단순히 큰 가족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폭포수 같은 출산을 이뤄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놀랍게도 6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숫자는 신화와 비슷할 정도로 큽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깨지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표도르는 그의 첫 번째 아내 발렌티나와 함께 총 27번의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27번의 출산 중에서 16쌍의 쌍둥이, 7번의 새쌍둥이, 4번의 내쌍둥이, 즉 단 한 번도 아이가 혼자 태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계도는 마치 미리 갈라져 있는 가지처럼 이미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69명의 아이들 중 67명이 유아기를 넘겨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유아 사망률을 생각하면 이건 통계적으로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특별해서 니콜스크 수도원이 모스크바에 공식적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표도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발렌티나가 사망한 후 표도르는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의 두 번째 아내와 함께 낳은 자녀까지 포함하면 총 8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725년 이 아이들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러시아 시골에서 표도르의 피를 이어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진실은 종종 전설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하고 기묘한 현상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러시아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지키던 특별한 수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리석 궁전의 복도를 어슬렁거리던 네 발의 파수꾼들, 그리고 박물관의 벽 속에 숨겨진 신비한 이야기들은 표도르의 기록조차 평범해 보이게 만듭니다. 구나라의 털복숭이 시민. 이 모든 것은 값비싼 예술작품을 보호하려는 절박한 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매력적인 형태의 서비스로 변해갔습니다. 이 일은 표트르 대제 피에르르 그랑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를 방문한 후 한 마리의 고양이를 궁전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 엘리자베타 여제가 이 고양이들의 역할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몇 마리의 길고양이를 입양한 것이 아닙니다. 카잔에서 능숙한 고양이 사냥꾼들을 대거 불러들여 궁전의 쥐를 잡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충 방제였지만 곧 훨씬 더 공식적인 임무로 바뀌었습니다. 1745년 엘리자베타 여제는 고양이를 러시아 제국의 공식 쥐잡이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직책을 부여하고 이 직업은 수세기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국립 에르미타주 박물관 지하에는 카잔의 원조 고양이들의 후손인 50마리 이상의 고양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물관의 300만 점의 예술작품을 지키는 공식 수호자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들은 평범한 집고양이가 아닙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견뎌낸 베테랑들입니다. 나폴레옹의 침공을 견뎠고
볼셰비키 혁명을 지나왔으며 잔혹한 레닌그라드 포위전도 버텼습니다. 이들은 박물관의 지하에서 잘 먹고 잘 단장되며 털복숭이 왕족처럼 대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고양이의 역할은 박물관의 벽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다에서도 러시아의 해군 선원들은 오랫동안 고양이를 키워왔습니다. 단순히 쥐를 잡기 위한 이유만이 아닙니다. 선원들은 고양이가 6번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가 다가오는 폭풍을 감지하고 불운을 알아차리며 심지어 날씨를 예측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선의 고양이는 오늘날까지도 러시아 해군의 일부입니다. 이 고양이들은 종종 갑판에서 선텐을 하거나 선원 옆에 꼭 붙어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힙니다. 한 마리의 고양이는 시리아로 향하는 군사 임무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레이더를 피해 조용히 골골거리며 말이죠. 다른 나라들이 이런 전통을 오래전의 옛 전설로 넘긴 반면 러시아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며 전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황실궁전의 지하실에서 전쟁 함선의 갑판까지 러시아의 고양이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생존과 미신, 국가를 위한 봉사의 상징입니다. 팔방사능 호수 카라차이 호수는 한때 러시아 남부 우랄산맥에 자리 잡은 조용한 호수였습니다. 푸른 하늘과 흘러가는 구름을 비추던 평화로운 장소였죠. 하지만 오늘날 이곳은 더 이상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 호수에서는 수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배를 타고 건너서도 안 되고 심지어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단순히 익사나 독극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음산한 이유. 바로 방사능입니다. 이곳에 단 60분만 머물러도 죽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몸이 타들어갈 정도의 방사능 때문에 땀을 흘릴 시간도 없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호수는 겉보기엔 괴물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이 호수는 MIAC 생산협회의 부지 안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은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장소라고 세계감시연구소 월드와치 인스튜트가 지정했습니다. 카라차이 호수는 더 이상 조용한 휴양지가 아닙니다. 이건 수면 아래 숨겨진 핵폭탄과도 같습니다. 차분한 표면 아래 수십 년 동안의 핵폐기물 무책임 처리의 산물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951년에 시작됐습니다. 소련의 기술자들은 냉전의 비밀 아래 이 호수에 핵 폐기물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날 남은 수프를 버리는 것처럼요. 해마다, 배럴마다 방사능 폐기물이 이 호수 속으로 쏟아졌습니다. 오늘날 이 독성 혼합물은 호수 바닥에 3.5m 두께의 방사능 진흙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엔 12에서 1500만 큐리의 장기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슘-137과 스트론튬-90이 있습니다. 이 악몽은 물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호수 위에 천천히 떠다니는 안개조차도 단순한 습기가 아닙니다. 죽음의 증기입니다. 한 번의 강풍, 하늘에서 몰아치는 폭풍, 혹은 신이여, 제발 아니기를 바라지만 토네이도라도 발생한다면 이 방사능 입자들은 공중에 흩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과거에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물이 줄어들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가뭄이 들면 호수의 바닥이 드러나며 방사능 먼지가 생깁니다. 그 먼지는 바람 한 번에 수킬로미터까지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위험이 카라차이 호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호수의 바닥에 있는 방사능 혼합물은 인근 지하수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암처럼 주변 땅을 위협합니다. 차가운 아침에 호수를 덮는 안개조차 죽음의 속삭임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을 감히 찾아가는 영혼에게 조용한 경고를 보내죠. 하지만 이 방사능 호수가 아무리 무섭다 해도 곧 이어질 이야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소개할 것은 정부가 주도한 너무나 대담하고 너무나 개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가장 진보적인 사회조차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굴이 붉어질 것입니다. 칠러시아의 가장 은밀한 축제, 애국심이란 게
행진을 하거나 국기를 흔드는 것만일까요? 러시아의 울리아노프스크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블라디미르 레닌의 출생지입니다. 이곳에서 9월 12일은 국가적 행위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날은 임신의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젊은 커플들은 단순히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새로운 시민을 만드는 것을 장려받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대담하고 민망할 수도 있는 사회적 실험 중 하나입니다. 정식 명칭은 임신의 날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공휴일입니다. 단순히 로맨스를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임신을 권장하는 날입니다. 이날 아기를 임신하고 정확히 9개월 후인 6월 12일, 즉 러시아의 날에 아이를 출산하면 지역 정부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상징적 선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새 SUV 차량, 전자기기, 심지어 현금 보상까지 주어집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요일 아침, 도시는 조용하고 사무실은 텅 비어있고 커튼은 모두 쳐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폭설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침실 의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역 주지사가 직접 발표한 공식적인 지침입니다. 출근하지 마세요. 사랑을 나누세요. 이게 바로 러시아의 한 주지사가 그 지역의 커플들에게 내린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집에 머물고 그 일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국민을 위한 임무입니다. 이건 공공정책이자 사회적 실험이며 기묘한 리얼리티 쇼 같기도 합니다. 단지 현실의 생명이 걸려있다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수학적으로도 완벽합니다. 9월 12일에 임신하고 6월 12일에 출산하면 러시아의 가장 이상하고 은밀한 복권의 후보가 됩니다. 출산이 국가가 후원하는 이벤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민들은 커튼을 치고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새 생명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러시아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이 임신의 날을 완전히 평범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6. 레닌의 전시.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은 자는 편히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러시아에선 거의 1세기 동안 죽은 한 사람이 아직도 매일 수천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침착함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크렘린의 웅장한 벽 아래에는 소련의 첫 번째 지도자의 시신이 있습니다. 1924년 이후로 블라디미르 레닌의 시신은 일주일에 4일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시신은 마치 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최첨단 방부 처리 기술 덕분입니다. 그는 유리로 된 석관 안에 누워 있습니다. 이 유리 석관은 죽음과 영원의 경계를 넘나드는 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무덤은 검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큐브 형태입니다. 건축가 알렉세이 슈세프가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영원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무덤 속에는 단순한 시체가 아니라 자연의 가장 가혹한 법칙, 즉 부패를 거스른 인간의 기술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 무덤의 지하에는 특별한 실험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생화학자, 해부학자, 생물학자들로 이루어진 팀이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오로지 레닌의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초자연적인 수준의 정밀함으로 레닌의 몸을 유지합니다. 레닌은 지금 인공 속눈썹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원래 속눈썹은 첫 번째 방부 처리 과정에서 손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코와 얼굴, 안과 눈구멍은 정교하게 재조각되었습니다. 이 보존팀은 미세주사 기술을 사용합니다. 개별 주사기로 특정 부위에 방부제를 직접 주입합니다. 심지어 인공안구를 사용해 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이 시신은 매년 글리세린과 아세트산 칼륨 용액에 담궈집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시체와도 같습니다. 특수한 기술을 통해 숨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보존이 아닙니다. 거꾸로 된 부활입니다. 레닌은 삶과 죽음 사이의 중간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유리 안에 갇혀 있으며 조용한 경비병들이 그의 곁을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인도합니다. 이 침묵의 행렬 속에서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지나갑니다. 하지만 레닌의 영원한 잠은 러시아의 불가능한 컬렉션의 시작일 뿐입니다. 러시아 북쪽의 얼어붙은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보존이 있었습니다. 이 보존은 생물학적 법칙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를 거스른 피의 보존입니다. 오포르트 즈베르. 물리법칙은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자연적 상황에서는 지켜집니다. 하지만 포르트 즈베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선 물리법칙마저 휘어집니다. 단단한 벽돌벽이 마치 녹아내린 용암처럼 흐릅니다. 돌이 폭포처럼 떨어집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불과 화염에 대한 상식을 뒤집는 곳입니다. 이곳은 발트해의 황량한 해안, 크론슈타트 북부에 숨겨져 있습니다. 포르트 즈베르는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번의 화재가 몇 주간 이어졌습니다. 온도는 지옥 같은 열기로 치솟았습니다. 벽돌을 녹일 정도였습니다. 2000도에 이르는 온도였죠. 이 요새는 1860년대에 비전의 엔지니어 콘스탄틴 즈베르가 지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아스팔트를 건축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이 요새의 바닥은 천연역청 비트맨 용액으로 반짝였고 100년 넘게 핀란드만의 북쪽 항로를 지키는 요새였습니다. 이후에는 탄약고와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었죠. 요새의 곡선 통로에는 포사격 연습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포르트 즈베르는 불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화재가 몇 주간 지속되었습니다. 온도는 섭씨 2000도에 달했습니다. 벽돌조차 녹아내렸습니다. 불길이 사그라든 후 조사단이 차가워진 잔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지하의 천장이 녹아내려 스탈락타이 석순처럼 떨어졌습니다. 마치 지옥의 동굴처럼요. 일부 사람들은 러시아가 새로운 유형의 무기를 실험했다고 추측합니다. 인퍼스프롯이 많이 함유된 화합물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네이팜 비슷한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부주의하게 버려진 윤활유와 폐기된 탄약이 통제불능의 화학적 악몽으로 폭발했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녹아버린 돌과 군사 비밀의 층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포르트 즈베르는 러시아가 가진 가장 섬뜩한 기억의 잔재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불길은 너무 뜨겁게 타올라 단단한 벽마저 공포의 액체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그 기이한 사건들을 생각할 때 이 영상을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을 테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더 기이한 이야기를 마주할 테니까요. 이제 가장 친밀한 옷, 속옷에 대한 법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벽이 녹아내리는 이야기보다도 더 기괴하고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속옷 금지령. 2014년 러시아에서는 심지어 가장 노련한 여행자조차 고개를 갸웃할 법한 특이한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러시아에서는 레이스 속옷과 란제리가 금지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너무나 이상해서 여성의 매력의 본질조차 의심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새 나라의 정부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 즉 레이스 속옷을 금지하도록 만든 걸까요? 이 조용히 아름다운 것의 존재 자체를 전 세계의 혼란의 물결로 퍼뜨릴 정도로 말입니다. 그 답은 유라시아 관세동맹의 규제에 있습니다. 2014년 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함께 합성 레이스 속옷과 란제리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유는 습기 흡수와 보유에 대한 건강 우려 때문입니다. 법에 따르면 피부에 직접 닿는 모든 옷은 최소 6%의 면 커튼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레이스와 합성 섬유는 단지 3에서 3.6%의 흡수율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현실적인 광경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속옷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이 새 법을 반대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 입법적 청천벽력은 러시아를 면이 지배하고 레이스는 밀수품이 되는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국가는 가장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까지 들여다보며 마치 국가 안보를 위한 대법원의 판결처럼 엄숙하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시민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는 레이스 소국과 란제리를 가져가는 것조차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품목의 수입도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웃기게 들릴지 모르지만 러시아 여성들의 소중한 레이스 속옷 금지는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와 비교하면 사소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몸치장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기이한 통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수염에 대한 세금입니다. 삼수염세. 표트르 대제 러시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수염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지갑이 텅텅 비게 됩니다. 한밤중에 도박보다 빠르게 돈이 나갑니다. 남자들은 자기 정체성과 황제의 법령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표트르 1세, 즉 피에르 대제는 유럽 여행을 마친 후 러시아 사회를 서구화하려 했습니다. 당시 유럽 남자들은 면도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표트르는 러시아가 구식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염세를 도입했습니다. 러시아 사회를 업데이트하려는 노력이었죠. 이로 인해 남성의 가장 내밀한 부분인 남성성의 상징조차 국가의 수입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표트르 대제는 귀국 후 실제로 가위로 사람들의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는 귀족들의 수염을 직접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수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수염은 정교회적 경건함과 남성적 존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귀족과 상인들에게는 연간 최대 100루블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농민과 평민들은 시골에서는 수염을 기를 수 있었지만 도시로 들어올 때는 면도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긴다면 재정적 처벌보다 더 굴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면도시켰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말이죠.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염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수염 토큰을 받는 것이죠. 구리나 은으로 된 이 토큰에는 한쪽에 코수염 수염이 새겨져 있고 반대쪽에는 제국의 독수리 문양이 있습니다. 이건 수염이 국가의 소유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한 올의 털마다 값이 매겨진 것이었습니다. 비록 수염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러시아의 또 다른 전통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몸을 얼음물 속에 던져넣는 전통입니다. 이 얼음 목욕 전통, 혹시 너무 추워서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러시아인들은 이런 상황에 끊임없이 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겨울에 옷을 겹겹이 껴입고 따뜻하게 지내려고 할 때 러시아인들은 그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얼음 속에 몸을 담급니다. 얼음 목욕의 전통은 종교적 의식과 민속적 관습 모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교한 행렬과 초자연적 의미를 둘러싼 미신적 의식으로 완성됩니다. 러시아 전역의 얼어붙은 풍경 속에서 매년 겨울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인간의 인내와 자연의 가장 잔혹한 면이 맞붙는 장면입니다. 정교회에서는 에피파니 주연절을 기념하며 이 얼음 목욕을 합니다. 이는 기독교 세례를 재현하는 의식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날 축복받은 얼음물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얼음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가 3번 잠수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몸과 영혼을 정화하고 악령을 몰아낸다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이 의식은 죽음과 손을 잡고 춤추는 국민성을 보여줍니다. 얼음의 포옹 속에서 러시아인들은 단순한 육체적 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초월을 찾습니다. 이것은 지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등에 소름이 돋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의식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베리아의 가장 가혹한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는 공기조차도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인간의 삶이 불가능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1지구의 마지막 빙하기.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숨결이 공기 중에서 얼어붙어 결정으로 변하고 눈꺼풀을 깜빡일 때마다 속눈썹이 유리처럼 부러지는 곳을 말입니다. 당신의 발 아래 있는 땅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녹은 적이 없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북동부의 사하공화국, 북극의 공기가 산맥들 사이에 갇혀버리는 한 계곡의 심장부입니다. 이곳은 오이мя콘 오이미아컨입니다. 지구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중 가장 추운 곳입니다. 여기서 겨울은 단순한 계절이 아닙니다. 6개월간의 포유전입니다. 평균 기온은 화씨 -58도 섭씨 -50도에 이릅니다. 여름에도 기온은 간신히 섭씨 3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여름은 단 몇 달만 지속되죠. 그 후엔 다시 겨울이 돌아옵니다. 1924년 이곳은 세계 최저기온 기록을 세웠습니다. 화씨 -96도, 그러니까 섭씨 -71도입니다. 하지만 이 혹독한 기후와 가혹한 온도에도 불구하고 약 500명의 주민들이 이곳을 집으로 부릅니다. 그들의 존재는 인간의 회복력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북극의 전사들은 완전히 얼어붙는 길에서 살아갑니다. 겨울에는 도로조차 얼어붙습니다. 속눈썹조차 얼어붙어 부서집니다. 여기서의 일상은 생존의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자동차를 항상 켜둡니다. 엔진이 꺼지면 얼어붙기 때문입니다. 수도관도 얼어 터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직접 길어와 관리합니다. 화장실도 밖에 있습니다. 그것도 극한의 야외 화장실이죠. 그들의 발밑의 땅은 영구 동토층입니다. 항상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묻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녹여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은 자급자족을 중심으로 삶을 꾸립니다. 가축을 키우고, 사냥을 하고, 낚시를 하고, 나무를 베어 겨울을 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들의 일상은 얼어붙은 동화 속 장면처럼 펼쳐집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보이는 시처럼 느껴집니다.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나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